네, 경제인사이트는 하나투자증권 이재만 글로벌 투자분석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님은 언제나 시장을 보는 새로운 뭔가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2월 FOMC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약간 약세를 보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우선 12월 FOMC 회의는 예상하는 방향대로 끝을 냈습니다. 우선 50bp를 인상을 했고 내년 1분기 정도, 좀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은 종료가 될 거라는 생각도 여전히 변함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이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좀 했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2년물이라든가 10년물 이런 국채금리들이 FOMC 회의 이전에 먼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었던 특징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좀 선제적으로 반응했던 것들이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서 오히려 횡보 국면을 만드는 하나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12월 FOMC에서는 뭐 빅스텝 정도로 다 예상을 했고 이 정도면 이제 코스피 박앤세일은 끝나지 않나 이런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시장 하락은 하락이고 FOMC는 FOMC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동성 하나가 사라졌으면은 사실 주가가 좀 반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못 오르는 배경이 뭡니까? 아무래도 못 오르는 배경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가 최근에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2,480에서 90포인트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주가가 비싸다라고 느끼면 안 되는데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PER이라고 불리우는 부분들이 한 11배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1배에서 한 12배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연중 최고치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이고 비싸 보인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갖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 남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PER이라는 게 뭐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주가를.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위에 그대로 있어도 이게 배율이 높아지는 그런 식이죠. 자, 연준이 더 이상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지금 미국채 2년물 금리 급등세가 마무리되고 10년물과 이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적하셨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까? 우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라고 불리우게 되고요. 장단기 금리차는 실제로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된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처음에 이번 FOMC 회의가 끝난 결과를 잠깐 브리프를 드릴 때 이번에 빅스텝을 하고 나머지 이제 내년부터는 베이비 스텝으로 약간 스텝이 좀 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5bp, 25bp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는 것들을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정책이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빠르게 반영하는 부분이 당연히 2년물 국채금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2년물 국채금리가 그래서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한 번쯤 이 스텝 자체가 베이비 스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거나 내년에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좋기는 어렵기 때문에 2년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오히려 정책의 소멸로 인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폭 자체가 축소될 수 있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 같은 경우는 80bp 정도, 마이너스 80bp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다소 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한 60bp대 정도, 마이너스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을 좀 감안하시면 향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개선, 이런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는 결국 경기 선행지수 구성 지표 중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과도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들은 대부분 다 미국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내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유가 기업들의 이익 변화하고 연결고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고 저점을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르면 빠르면 실제로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의 저점 통과 가능성도 점쳐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시차가 한 4개월 정도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의 시차를 대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마이너스에서 저점을 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국내의 기업 이익 증가율, 즉 영업이익 변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데 아마 이런 측면에서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라든가 YOY 증가율의 변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는 반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기대감으로 갖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10월, 11월 주가 반등할 때 뭐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주가가 주춤하고 1분기 중에 뭔가 조금 더 빠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하고 또 어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우리 시장의 긍정적 요소로 꼽으신 게 좀 이례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연관 지으셨어요. 네.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정책 변화가 좀 있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규모의 부양 정책을 쓰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닌데 중국이 좀 규제를 많이 있었던 부분들에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꾸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규제 완화 쪽으로 좀 돌려지고 선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주택의 계약금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지방도시긴 합니다만 약간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부분을 좀 풀어주고 있다는 모습들. 또 하나는 기업들 자체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소나마 좀 완화시켜주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중국도 성장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 확보라든가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다소나마 그 강하게 몰아붙였던 규제들을 좀 완화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이점이고 시사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의 개선 이런 것들은 최근에 조금 가격 지표긴 합니다만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지수가 반등을 한다. 이런 거는 뭐 숫자로 보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워낙 죽을 써서 대도시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 2, 3선의 중소도시까지도 이게 오를 수 있는가? 이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3년 동안 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이 아니면 규제 완화 정도로는 이게 굉장히 점진적이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선 먼저 대도시라도 그 효과의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2, 3선 도시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2, 3선 도시까지 부동산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때나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규제 완화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관련된 지표들이 반등했다는 점 하나 정도만 모멘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이 조금 살아난다 그래도 사실 그 증시도 같이 일어서려면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소위 말하는 이 봉쇄 정책이 이거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요즘 보면은 뭐 앰뷸런스가 뭐 난리가 나고 뭐 그 장례식장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든가 위중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고비를 좀 넘겨야지 실제로 그 위드 코로나의 정책의 전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국가마다 시기가 좀 다른 측면들을 분명히 갖고 있고,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돌렸을 때 전환되는 정책의 효과는 다소나마 좀 시간이 좀 걸려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거 덧붙여가지고 올 초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사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면서 확진자가 뭐 60만 명대까지 하루에 늘어나고, 근데 지금 중국은 그 소위 말하는 대이동이 있는 춘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정점은 한 2월쯤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돼요. 아무래도 2, 3월쯤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중국은 또 양회가 있죠. 전인대라든가 정협이라든가 이런 양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시기는 2분기 정도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가시성 있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방역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른바 이게 정신승리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부동산 관련 지표들의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업종에서 집중해야 될까요? 우선 중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중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하이힐드라고 함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회사들을 묶어놓은 등급 자체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업이 많이 포함이 돼 있을까는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중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했던 게 멈추고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결과적으로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의 할인율과 굉장히 직결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게 항상 보게 되면 중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코스피 할인율이 높아지는 형태로. 대신 중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할인율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이런 특징들. 아무래도 중국 경기와의 영향은 또 이렇게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동반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그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계속 급등세를 보였다가 한때 한 2,000bp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2,000bp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2,000bp면 얼마입니까? 20%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채하고 그 흔히 얘기하는 약간 정크본드들 이런 기업들의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되면서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파산 위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하락 반전을 하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700bp 가량 이제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떨어지게 되면서 현재 한 1,600bp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미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고점에서 한 700bp 이상 빠졌으면, 근데 이게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중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600에서 700bp 정도 수준입니다. 약간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려서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 그 흔히 얘기하는 하락의 여지가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그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평온하던 시기에는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게 고수익이란 거는 부각이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실 그 생략이 된 말 아닙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일드 채권 아닙니까? 하이 리스크만 부각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무튼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자, 지금까지 하나증권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